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톡커피 운영하는 김인환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어제 미국 상원에서 IRA 감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K배터리가 한 고비를 저는 넘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요. 이재명 정부의 2차 전지 활성화 정책이 언제 나올 것인가,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차 전지를 담당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너무 그 현황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어떤 뎁스의 깊이가 좀 약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4분기가 턴 포인트가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뉴스죠. 미국 상원이 그동안에 하원이 통과시켜서 넘겼던 IRA 감세 법안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AMPC 논란이 됐던 이 AMPC 그 내용을 하원이 2031년도까지만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원안을 유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2031년도에 폐지시킨다고 했는데 상원은 그 안을 조정을 시켜서 원안 2032년도까지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상원이 조정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K배터리한테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대출 이자는 1만 달러는 공제해 주겠다, 28년도까지. 하지만 전기차 구입에 7,500달러의 세액 공제는 폐지하겠다, 뭐 그렇게 하원이 넘겼던 안을 그대로 확정시켰고요. 태양광 풍력 세금 공제는 26년도부터 60%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28년도에는 폐지하겠다, 조정안을 냈고요. 하원이 넘긴 부채 한도 5조 달러는 하원안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상원이 이제 조정안을 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상원이 조정안을 내면 그게 다시 상원의 표결을 거쳐서 하원까지 통과가 돼야 기본적으로 확정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수정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상원과 하원 간의 수정 공방이 아주 심하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하원이 재표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원과 하원이 통과되어야 법안이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원의 IRA 수정 법안이 상원이 이탈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관심거리잖아요. 안 나와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짚어볼게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 이제 그 하원이 압도적인 435석 중에서 공화당이 220석이니까 압도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표 차로 통과시켰거든요. 한 표 차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상원도 과연 이 공화당의 의도대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원에서 IRA 수정을 반대하는 의원이 4명이 있다라는 게 알려졌잖아요. 알래스카의 의원, 왼쪽부터입니다. 알래스카, 그 다음에 유타주, 그 다음에 캔자스, 노스캐롤라이나 이 출신 4명의 상원 의원이 이 IRA 수정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대 의견을 해왔어요. 물론 그 공화당에 이제 아무래도 당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미국은 좀 더 지역구에 치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의원들 중에서 3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안은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51명이 가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쉽겠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 상원을 통과하기 위한 몇 가지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 변수들을 지금부터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이내 이 통과된 법안을 서명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수가 세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갈등이 표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머스크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IRA 감세에서 전기차 보조금이에요. 그 부분은 머스크의 사업에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은 트럼프와 머스크 갈등은 봉합이 됐지만, 미국 이제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상당수한테는 머스크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하원 쪽에 표결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한 표 차로 통과됐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다. 더 어렵게 됐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 역시 부담 요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본인은 개입을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거의 반은 발을 담가 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담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발을 뺄 수도 없는 형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계속 취임 이후에 더 떨어지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부분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봤는데, 취임 당시에 1월 달에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직무수행 능력에서 47%를 받았어요. 그죠? 그 당시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추방, 그 부분은 이제 찬성이 44, 반대가 49%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반대가 52고 지지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 어제 나온 겁니다. 6월 17일자로 발표된 여론조사를 봤더니 직무수행이 42로 떨어졌어요. 로이터하고 입소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하고 같이 이제 4일간 실시했는데, 직무수행 평가에서 당초보다 5%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퀴니피악 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여론조사가 40%가 무너진 데이터도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퀴니피악 대 여론조사에서는 38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이 상승 추세는 아니고 내리막 하락 추세는 분명하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의 퇴출이라든지 관세 부분이라든지 정시 하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또 내용이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학의 지원을, 또 하버드대 대학을 또 지원을 끊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국의 상류층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단 말이죠. 다시 좀 이어서 보면은 이 퀴니피악 대 여론조사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지가 35%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또 지지한다? 그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경제 분야 40% 지지, 그 다음에 무역 분야는 38% 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4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상원과 하원의 IRA 감세 법안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력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게 되면
또 하나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은 이 11월 달, 이제 1년 정도 좀 남았죠.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베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는데 상원이든 하원이든 이런 의원들이 빨리 이런 어려운 난제 법안들을 처리해버리면 좋은데 이 법안이 올해 8월 달 이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원이든 하원이든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이제 11월 달이죠, 내년에. 미국 하원의 45석의 전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에 대해서는 100석 중에 33석 내지 34석의 상원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미국 50개 주 중에서 34곳이 중간선거가 있게 됩니다. 주지사 선거가 있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버몬트와 뉴햄프셔 주가 있기 때문에 36곳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냐면은 항상 이 대통령을 선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당이 그동안에는 상원과 하원 중에 한 곳을 다수당이 된 사례가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두 곳 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공화당 지역구에서 주지사를 노리는 이제 하원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의원들이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던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3명의 하원 의원도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구가 이제 3곳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플로리다, 뉴욕주, 미시간주 이 3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플로리다, 뉴욕, 미시간인데 플로리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민주당이 거의 박빙으로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플로리다도 아마 공화당이 수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미국의 현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뉴욕주는 대도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였어요. 따라서 이곳에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의석수를 던져버리게 되면 틀림없이 이 의석수를 뺏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미시간주. 이 미시간주는 한국에 이제 삼성 SDI도 여가 진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에 2차전지 ESS 공장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이 미시간주의 주지사를 출마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금 이번 투표에서 이 2차전지 IRA 감세 법안을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찬성표를 던져놓고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미시간주 주지사 선거를 나오게 되면 찍어주겠냐는 거죠. 따라서 이 상당한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시간, 플로리다, 뉴욕 이 3개에 있는 그 공화당 의원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미 IRA 감세 이슈를 좀 짚어보자고 하면 먼저 이제 AMPC는 상원이 통과시켰고 하원이 만약에 똑같이 통과를 한다 할지라도 AMPC 법안은 더 좋아졌어요. 원위치가 됐어. 그래서 K배터리는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원이 통과시킨 것을 상원도 물론 동의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7,500달러는 폐지를 시켰어요. 하지만 대체 법안이 나왔죠. 자동차 대출 이자. 여기는 이제 전기차는 아니고 이제 이른바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1만 달러, 대출 이자 1만 달러는 28년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기차는 7,500달러 해줬는데 2,500달러 더 올려서 1만 달러 공제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신차를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나왔던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내연차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휘발유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솔린차도 그다음에 디젤차도 안 산다는 거예요. 이미 하이브리드성 친환경차를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친환경차의 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대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차를 살 것 같지만 이렇게 1만 달러의 소득 공제를 주게 되면 전기차의 둔화 속도는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점이냐면은 IRA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도 어렵고 하원까지 통과돼서 8월 달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법안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빨리 통과시켜도 상관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뭐 K배터리야 AMPC가 다시 원래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은 없어졌지만 1만 달러에 대해서 이른바 28년도까지 공제를 놔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좀 덜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권사 2차전지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좀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좀 깊이가 좀 약했다. 그 사람들 내용을 보게 되면 연구보다 그 데이터에 의존하고 성찰이 좀 부족하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유안타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병화 애널리스트 내용이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데 유안타의 2차전지 부센터장 이 암흑의 부센터장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깊이가 약하더라. 왜냐하면 그 회사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글로벌 역량이나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몰라. 제가 보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2차전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2차전지는 상반기 올해가 최악이에요. 지금 최악이니까 당연히 주가는 나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지지가 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면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미 지금 주가는 무릎 아래 거의 복성시까지 가 있는데 복성시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바닥까지 좀 더 떨어진다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점인데 무릎 아래인데 따라서 이 부분은 매도가 아니라 좋은 종목의 옥석을 가려서 그 포인트를 봐야 이미 모든 주식들이 다 많이 올랐잖아요. 증권, 방산, 반도체 모든 주식들이 다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쉽사리 모든 너무 오른 주식들은 실적이 좋아져도 쉽게 반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증권사는 항상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대안 테마를 찾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반전의 터닝 포인트만 주게 되면은 상당히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중국이 이제 LFP의 점유율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갖고 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공통된 기술인데 한국이 좀 더 이 부분들을 이제 삼원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도외시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 SDI나 이런 LG 엔솔에서 이미 LFP의 양산 체제로 이제 LG 엔솔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경쟁 체제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이거 분명한 것은 전기차 부분은 삼성 SDI가 상당 부분 미국에서 고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럽 쪽에서는 삼성 SDI가 고급형 BMW나 아우디 쪽에 강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턴 포인트를 지났다고 보여주고요. 특히 삼성 SDI가 올해 ESS 수주를 90%를 다 확보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올해 ESS 매출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라인을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4분기 이후에는 이 ESS 분야에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배터리 LFP는 지금부터 독점이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독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차라든지 그런 흐름 속에 보게 되면은
역시 새로운 변곡점에 임박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포인트를 좀 보면서 저희가 2차 전지는 접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삼성과 SK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글로벌 베스트 흐름을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이제 보냐면요. K 배터리의 지원 정책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잠깐 제가 이제 양력을 소개하자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그 한국경제TV에서 이제 투자 분석과 증권 전문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선임 기자를 했지만, 한국경제TV에서 오늘의 유망주란 글을 5년 내내 작성을 하게 됐지만, 제가 이제 잠시 한국정책방송에서 이른바 중앙부채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아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보통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 총리가 선임이 안 됐죠. 총리가 선임이 되고 산업부 장관이 이제 빨리 인선이 되고 나면 아마 이제 대통령의 공약을 이제 옥석을 가려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산업부 내에서 핵심국, 핵심과에서 배터리 육성책을 대통령 공약 사항은 가장 먼저 이제 이른바 대통령실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대통령 정책실에서 그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로 거쳐 간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산업부에서 약간 초기 빠르는 승진을 노리는 초기 빠르는 국장이나 과장들은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공약들을 정책을 이미 만들고 있을 거예요. 만들고 다듬고 다듬어서 아마 이제 장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장관한테 보고하고 차관한테 보고해서 그 부분들을 대통령실에 이제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 전기차 보급을 5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K 배터리의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럼 이 전기차 보급을 50%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생산세액 공제, 이른바 한국형 IRA죠. 미국에서도 지금 IRA 하고 있는데 뭐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이겠죠. 전기차 보조금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이른바 생산세액 공제 그런 제도도 담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세액 공제가 2월 적용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 정책이,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 보조금, 그 다음에 충전 시스템 확대, 그 다음에 충전 가점 내용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세액 공제를 늘려가는 이런 정책이 아마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배터리 정책은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이거든. 속도를 중시하고 그런 분이라서 또 공약의 본 공약은 99% 이행을 했는데 아마 본인은 잘하고 싶을 거예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저는 따라서 이 부분은 빠르면 3분기, 아마 산자부 장관 인선되면 산자부 장관이 저는 누가 되느냐, 산자부 1차관이나 2차관이 누가 되느냐, 딱 그것만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터닝 포인트는 4분기는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 올해 2분기는 가장 나쁩니다. 삼성 SDI도 약간의 적자가 예상도 가장 나쁩니다. LG 엔솔은 약 2천억 정도 흑자가 예상이 되지만 가장 나쁜, 아마 2차전지 셀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은 올해가 가장 나쁜데 올해 상반기 6월달로 딱 자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포인트가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잠깐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차트까지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만 자꾸 보여주고 갈게요. 이게 이제 삼성 SDI 이제 그 일봉 차트잖아요.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이 15만 7천 원이 지금 이제 5월 20일에 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물량이 14만 원이니까 상당히 뭐 14만 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했는데 빠지지 않잖아요. 오늘도 18일로 16만 9,200원, 16만 9,300원 계속 17만 원 전에 박스권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LG에서는 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보세요. 오늘 종가가 이제 29만 2천 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가가 26만 6천 원. 이것도 5월 23일 날 찍었네요. 26만 6천 원을 찍고, 그 다음에 일봉을 쭉 보게 되면 30만 원 언저리에서 29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좀 이 봉 차트가 십자 일봉 도지형이 계속 나오면서 이 봉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 이제 역배열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주가가 가장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횡보하는 것 자체는 하방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하거나 뭐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점이 어디까지 경신되느냐, 최저점을 경신돼도 하락하지 않는 부분, 그게 저점이거든요. 2차전지 가장 나쁘다는데, 그 다음에 실제가 안 좋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지지가 확보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 과정, 그 과정은 철옹성 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제가 신문기자, 방송기자, 정책방송, 데스크 다 해봤지만 그 과정들을 보더라도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연구개발 능력이나 산업적 그 연구개발 능력은 이 상위권, 세계 10위권 안에 있거든요. 따라서 그 과정들을 낮게 평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과 LG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배터리 산업에 투자했던 과 육성의 의지, 정부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고요. 제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단을 해드릴 거고, 제가 구독자 수가 빨리 1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을 자주 하진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구독자가 1만이 되면 제가 방송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황 2차전지 산업을 전체를 진단하는 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드리고, 지금 제가 다음에는 전고체 산업, 전고체의 경쟁력 가장 어디가 빠를 것인가,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방송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업데이트를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더 좋은 콘텐츠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곧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